자, 2교시 수업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교시체에는 아이템 선정을 위한 시장조사 5단계를 보았죠. 1단계가 시장의 흐름을 파악을 해야 된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이제 상품과 서비스의 특성도 파악을 하고 3단계로서 그럼 이제 목표로 하는 시장을 조사를 해야 되고 목표로 하는 그 시장 안에 이제 대부분 뭐 이제 소비자들이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그 소비자들의 어떤 특성을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내 상품과 유사하거나 내 상품과 직접적으로 경쟁이 되는 경쟁자를 또 조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5단계로서 이제 수요 예측을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5단계 수요 예측은 어떻게 하느냐? 거시경제 상황의 변수를 알아야 된다. 그다음에 소비 트렌드의 변화를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대체 기술이 어떻게 부상하는지도 알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 거시경제라는 것이 뭐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경제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봐야 되겠죠. 자, 도대체 경제라는 건 뭐냐? 그러면 경제라는 건, 즉 경제학이라는 거는 사람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유통하고 소비하는 이런 활동의 총칭을 뭐라고 그러냐? 경제라고 그러죠. 그래서 재화와 서비스가 생산돼서 유통되고 소비하는 전 과정의 어떤 그 재화의 수량, 총량 이거를 이제 경제 규모라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성장을 하면 이제 경제 성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재화와 서비스가 생산되고 유통되고 판매되는 소비되는 이런 과정이 커지는 것이 경제 규모가 커지는 것이고 이것이 성장하는 것이 이 경제 성장이다. 그러면 이런 경제를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생산, 소비, 유통 이런 과정 속에 각각의 근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자본과 기술과 어떤 노하우, 그다음에 어떤 그런 여기에 생산되는 물자, 자산 이런 전체의 총량들을 가지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기업의 이윤을 증대시켜 주는 것. 이건 또 뭐냐? 이것이 경영학이죠. 그래서 우리는 창업을 해서 경영을 배울 수 있도록 창업 경영학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창업에 대한 것을 이렇게 배우고 또 경영학 시간에 경영학 개론부터 뭐 소비자의 행동 원리, 그다음에 뭐그 소비에 관련되는 뭐 소점포 창업론, 그다음에 이제 뭐 또 그 생산에 대한 뭐 시설 뭐 이런 관련된 학문 이런 다양한 과목들을 배우게 됨으로 인해서 창업을 해서 경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이 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배운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거시경제는 뭐냐? 경제학에서는 크게 미시경제와 거시경제로 나눕니다. 지금 뭐 경제학 시간은 아니니까 간단히만 소개를 드리면 그러면 미시경제는 뭐고 거시경제는 뭐냐? 미시경제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 경제의 주체가 가정과 기업과 정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렇다면 미시경제는 이 주로 가계와 기업에서 사용되는 거를 미시경제라고 그러고 가정과 기업에서 하는 거를 그런 이제 그다음에 거시경제라는 건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는 이제 이 어떤 경제 활동을 이제 거시경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생산을 하면 제품을 만들어서 제품을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브랜드가 그 제품의 어떤 이제 브랜드화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름도 줘야 되고 브랜드 네이밍 이름을 줘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걸 이제 관리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홍보도 해야 되겠죠. 이런 것이 이제 전부 또 마케팅에 이어지죠. 그래서 브랜드와 마케팅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런 제품을 생산하고
유통을 시키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또 인력을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 인력을 필요하면 또 선발을 하고 또 인력에 대한 교육도 시켜야 되고 또 인력 개발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이제 인적 자원 개발, 경영학에서 말하는 인적 자원 개발이죠. 그다음에 이제 제품을 생산을 했으면 생산 관리, 그다음에 또 그걸 필요하려면 또 자금도 필요하니까 자금 관리, 응? 또 판매를 하려면 또 판매 관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경영학에서 배우는 과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미시경제 일부에 들어가고 국가경제는 이제 세금을 받지 않습니까? 세금을 받고 또 돈을 찍어내고 발권을 하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국가 경제를 운영을 하는데 결국 빈부격차를 해소를 하고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소득을 재분배를 하고 그다음에 경기를 순환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또 경제도 안정화시켜야 되고 즉 시장이 실패를 하면 국가가 개입을 해서 이렇게 하는 독과점 방지도 해야 되고 또 공공 어떤 그 산업에 재투자도 해야 되고 즉 공항이나 항만 이런 걸 만드는 거는 다 이 공공재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이제 세금을 받아서 투자하는 거 이런 거에 다 뭐냐 거시경제 즉 국가경제라는 겁니다. 그런 이런 커다란 국가 경제를 알아야 국가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그 속에서 내가 운영하는 상품이 제품이 서비스가 어떻게 되겠구나.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공항을 건설한다. 그러면 그 공항 건설하는 데 필요한 장비나 물자나 인력이나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내 상품과 서비스가 어떻게 부착할 것인지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시장조사가 필요하죠. 또 예를 들면은 고속도로를 논다. 경부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무슨 또 어디야, 동해안 고속도로, 아니 다양한 고속도로를 논다. 그러면 고속도로를 놓는데 내가 그 생산하는 제품과 서비스가 어디에 들어갈 것인지 이것도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거시경제 속에서 미시경제가 또 같이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거시경제의 어떤 상황에도 알아야 된다 이거고요. 그다음에 소비 트렌드 변화는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소비 성향이나 유행을 또 알아야 되고 지금 같은 이런 코로나가 유행이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지금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인구가 감소되는 시대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 IT 기술이 급속도로 발달을 함에 따라서 IT 기술을 활용하는 로봇이랄지 AI랄지 드론이랄지 자율주행 자동차랄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3D 프린터랄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적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내 상품과 내 제품과 서비스와 어떤 관계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 불확실한 환경에 적절한 대응으로 인해서 과잉 투자가 생기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기회 손실이 또 되면 안 되고 결국은 손해 보지 않고 이익을 만들기 위해서 시장 조사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현장도 가보는 발품도 팔아야 되고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지만 뭡니까? 지금은 IT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되어 있으니까 많은 빅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빅데이터 전문기관에 가서 이렇게 협조도 해보고 그래서 각종 그 통계 자료도 보고 연구 보고서도 봐서 그렇게 해서 시장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시장 조사를 이제 이렇게 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이제 요약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아이템 선정을 위한 시장 조사는 크게 5단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상품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이제 목표 고객, 목표 소비자 조사도 해보고 그다음에 내 제품과 서비스와 어떤 상품이 경쟁이 되는지 경쟁자도 조사를 해보고 그렇게 해서 과연 얼마만큼의 수요가 발생할 것인지
수요 예측도 해봐야 된다. 시장의 흐름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지금은 오프라인은 많이 이제 없어졌죠. 그렇지만 오프라인을 또 주로 하는 그런 일부 아이템도 있죠. 대다수는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검색 그 포털 사이트, 통계청, 정부기관에서 운영하는 아니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어떤 빅데이터 관련 그런 전문 기관, 이런 기관을 협조해서 자료조사도 해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상품이 도입을 해서 성장을 해서 성숙 쇠퇴하는 이런 라이프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과연 내 제품이나 그 서비스가 지금 어느 단계냐, 그 단계도 좀 알아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혹시 이 그 기술 창업이라면 기술적으로 진입 장벽은 없는지, 아니면 내가 진입 장벽을 설치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상대방이 기술 장벽을 설치를 했는지 뭐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목표 소비자, 즉 고객을 이제 내 목표 고객, 타겟팅된 고객을 또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설명했듯이 누가 무엇을 왜 어디서 언제 어떻게 구매하는지를 예를 조선시대 때 한 그 상점의 고깃집 푸주간 상점의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이놈 돌쇠야 고기 한 건 달라. 여기 보시오 주인장 고기 한 건을 주시오.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고객과 뭐라 그럴까 접점이 이루어지는 관계에서 이런 관계. 그다음에 유통은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뭐 공장에서 뭐 도매에서 뭐 또 소매에서 소비자 오는 이런 전통적인 이런 유통 구조는 이미 이제 없어졌고, 이제 이커머스도 엄청나게 다양한 이제 종류로 발전을 해서 최근에는 뭐 퀵커머스라는 것까지 나왔다 하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쟁자 조사에서 온 오프라인 상에서 있는 뭐 그런 경쟁자뿐만이 아니고 소비자 관점에서 대체제까지 조사를 해야 된다. 즉 대체제는 뭐 지난 시간에 설명을 좀 안 했지만 대체제는 뭡니까? 여러분 뭐 다 아시고 계시죠? 소고기를 먹으려고 그러더니 소고기가 너무 비싸. 그러면 소고기 대신 뭐 돼지고기 먹지 뭐. 근데 돼지고기도 많이 비싸. 그럼 뭐 닭고기 먹지 뭐. 이렇게 해서 뭔가를 대체하는 거죠. 서로 유사한 거를 대체하는 거를. 밥 먹기 싫으면 빵 먹으면 되고, 빵 먹기 싫으면 뭐 국수를 먹어도 되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꽝보다 닭이다. 이런 거는 이제 대체가 되겠고, 또 뭐 대체제에서 이제 한 발 더 나가면 이제 보완제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좀 저기 하지만 보완제는 그럼 뭐냐? 보완제는 예를 들면 커피를 마시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뭐 설탕도 있어야 되고 프림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뭔가 주 메뉴에 이렇게 보완을 해주는 것. 또 예를 들면 실바늘도 서로 보완제죠. 빵과 버터, 그다음에 자동차와 휘발유, 이런 게 보완제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맥주를 마실 때는 뭡니까? 그 치킨을 마셨죠. 그래서 치킨을 먹었죠. 그래서 뭐 치맥 이런 말이 많이 보편화되어 있는데 지금은 치맥보다는 뭐를 먹는지 아십니까? 맥주 안주로 만두를 먹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맥주, 땅콩, 맥주, 만두, 이 맥주에서 만두로 이어지는 과정을 어떻게 알았느냐? 수많은 빅데이터를 이제 조사를 해봤어요. 그럼 맥주를 사는 고객들은 안주로 무엇을 살 것인가? 그래서 맥주를 사는 그 시장에서 맥주를 사는 그 전표가 있잖아요. 그 맥주를 사는 전표를 다 분석을 해보니까 예를 들면 100만 건이 나왔다. 근데 그 100만 건 중에 만두는 90만 건이 들어가 있고 치킨은 뭐 한 10건이 들어가 있고 땅콩은 뭐 50건이 들어가 있다. 이런 거를 다 조사를 해보니까 아하, 맥주를 사는 사람은 만두를 사는구나. 그러면 맥주를 사는 사람이 만두를 왜 살까? 맥주를 먹으면서 만두를 안주로 먹을 것이다 라는 등식이 성립이 되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맥주 플러스 만두를 이렇게 나가는 그런 뭐라 그럴까 제품, 이게 이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그 블로그, 뭐 페이스북, 뭐 트위터 이런 그런 거, 그다음에 기타 뭐 여러 가지 전표 이런 거를 다 조사하는데 몇 건을 조사했느냐? 41억 건을 조사했다고 그래요. 그 맥주를 사가는 그 건수를 41억 건을 보니까 맥주 플러스 만두가 엄청나게 늘었다는 거죠. 즉 2013년에는 3만 건이 있었대요. 근데 2014년에는 4만 건, 2015년에는 7만 건의 이 맥주 플러스 만두가 같이 이 뭐 사는 구매하는 건수가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하, 맥주가 이제 최근에는 뭘로 만두로 안주가 대체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맥주 플러스 만두가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 나가는 이런 이제 트렌드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수요 예측이 이렇게 수요 예측을 해서 그러면 아, 뭐를 내가 어떻게 팔아야 되겠구나. 그럼 이제 만두도 어떤 만두가 뭐 잘 나가는지 또 세부적으로 보면 더 좋겠죠. 그래서 해당 아이템의 시장 규모, 아, 그러면 만두의 시장 규모는 점점 늘어나고 있구나 하는 거를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게 성장이 될 거고 그러다 보면 수익성도 생길 거고. 이걸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장 조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럼 이제 최종 아이템은 이제 어떻게 선정하느냐? 이제 내가 목표로 하는 타겟 고객을 선정을 했으니까 타겟 고객을 잡아가지고 이 타겟 고객의 성별은 남자냐 여자냐 연령은 얼마냐 수입은 얼마인지 거주지는 아파트에 사는지 단독주택에 사는지 도시에 사는지 시골에 사는지 그다음에 욕구는 뭐 어떤 욕구에 의해서 사는지 걱정 두려움 뭐 이런 거를 가급적이면 많이 알면 알수록 어떻게 합니까? 고객을 정확히 알기 때문에 고객에게 맞춤 서비스가 되겠죠. 그래서 고객을 구체적으로 정의를 해야만이 내 아이템이 특정한 아이템에 대해서 고객에게 바로 선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 들어갔을 때 바로 창업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런 것도 이제 그 중간고사 이후에 그 9주 10주차 돼가지고 한 과정 속에서 실습을 할 수 있으면 같이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목표 고객을 선정하라고 그랬는데 목표 고객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이제 STP 전략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마 1학년 때 경영학 1학년 1학기 때 2학기 때인가 경영학 개론을 배우는데 경영학 개론 시간에서도 STP 전략이 또 나오고 기타 아마 이 STP 전략이 다른 과목에서도 일부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10주차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할 때 또 세부적으로 한번 해 보겠지만 STP 전략이 뭔지 간단히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STP는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해서 시장 세분화를 하는 겁니다. 그럼 시장 세분화는 어떻게 하느냐? 왜냐하면 시장을 이렇게 나눠야 되겠죠. 서울시장, 부산시장, 그다음에 서울에서도 뭐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또 남대문 시장에서도 뭐 옷가게 뭐 이렇게 나누듯이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 시장을 세분화하는 방법이 인구 변수와 지역 변수와 경제 변수, 그다음에 이것을 나누는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나누는 건데 크게 자 인구 변수는 일단 성별로 나눠야 되겠죠. 지구상에 남자 반 여자 반이니까 도대체 남자한테 팔 것이냐 여자한테 팔 것이냐 아니면 남녀 공동으로 팔 것이냐 그다음에 이제 나이대 뭐 100세 먹은 노인한테 팔 것이냐 아니면 막 갓 태어난 어린이한테 팔 것이냐 이건 이제 상당히 극단적인 거지만 20, 30대 여성에게 팔 것이냐 20, 30대 남성에게 팔 것이냐 20, 30대 여성과 20, 30대 남성은 찾는 그 저기가 많이 차이가 나죠. 그 다음에 뭐 유동인구에게 팔 것이냐 아니면 정주인구, 거주인구에게 팔 것이냐. 유동인구는 뭐 여행지에서 이제 많이 오니까 그런 이제 여행지라면 유동인구가 필요하고 아파트나 뭐 단독주택이나 뭐 이런 데라면 이제 정주인구가 필요하겠죠. 그 인구 변수. 그 다음에 지역 변수는 도시냐 쉽게 말하면 도시냐 농촌이냐 도시도 뭐 서울 같은 대도시냐 아니면 우리 홍성의 어떤 뭐 내포처럼 뭐 신도시냐
그다음에 농촌도 전통적인 농촌이냐 아니면 뭐 귀농귀촌 해가지고 뭐 유기농을 하는 뭐 이런 농촌이냐 이렇게 구분을 세부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교 지역이냐 뭐 관광지냐 그다음에 경제 변수도 일단 소득 경제는 이제 소득이 제일 많이 작동하겠죠. 이 사람들이 월급이 주로 의사들이 이루어진 아니면 뭐 돈 많이 버는 변호사들이 뭐 그런 사람들 다 뭐 돈을 많이 벌거나 뭐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냐. 그다음에 또 교육을 여기는 뭐 박사촌도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진짜 여기는 박사들만 모여서 뭐 사는 곳이냐. 그럼 박사들이라고 돈을 많이 버느냐? 그건 아니죠. 그렇지만 예를 들면 박사들은 박사가 아닌 사람들보다 뭐를 많이 본다? 뭐 책을 많이 사볼 것이다. 예를 들면 그다음에 뭐 또 인터넷상에 있는 어떤 자료를 많이 볼 것이다. 이런 정도는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런 교육 수준, 뭐 직업 수준, 뭐 직위 예를 들면 뭐 어느 뭐 서울 저쪽에 어디 어느 쪽에 가면은 아주 풍광 좋고 물 좋고 그런 데는 뭐 주로 뭐 사장들이 산다. 아니면 뭐 그런 사장들이 사는 곳에는 뭐가 필요하다. 뭐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인 변수. 그다음에 이제 기준은 이제 그걸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냥 무턱대고 야, 이 서울이라는 도시 아니면 뭐 내포라는 신도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 신도시를 한번 가보는 게 발품을 파는 것이 중요하고요. 꼭 또 뭐 지금은 발품만 팔아야 되는 거냐? 그건 아니죠. 인터넷이 엄청나게 잘 발달되어 있고 또 뭐 빅데이터도 발달되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기술들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활용해서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죠. 확인을 해서 일단 크기를 봐야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면 나는 떡볶이를 판다. 제가 많이 예를 들면 떡볶이를 파는데 뭐 서울에서 팔 것이냐? 아니면 저 뭐 어디 목욕탕 뭐 앞에 오고 가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팔 것이냐? 응? 응. 그런 크기를 봐야 되겠는데 떡볶이 팔면서 뭐 서울에서 팔 것이냐, 부산에서 팔 것이냐 이런 크기를 보는 것은 의미가 없겠죠. 예. 그렇지만 아무튼 그런 크기, 그다음에 내가 팔고자 하는 그 제품과 서비스의 어떤 접근성, 그다음에 고객들의 반응성 이런 것들을 보고 뭐를 한다? 시장을 나눈다 이 얘기입니다. 음? 음. 시장을 나눈다. 그거 이제 시장이 세분화하는 거고요. 그러면 시장을 세분화해서 목표 고객을 이제 선정을 하겠죠. 그러면 충남에서도 홍성에서도 내포로 오겠다. 그러면 내포에 오면 대부분 이제 다 아파트 사람들이 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을 내포로 고객을 목표 고객을 내포에 사는 사람들로 정했다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 고객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소비 심리를 가지고 있느냐. 그 내포는 젊은 신혼부부가 많다. 그럼 젊은 신혼부부들의 지금의 이 사람들의 가치, 올바르게 생각하는 그런 거는 뭐냐? 가치는 뭐냐? 이 사람들의 기분, 취향, 개성, 그럼 젊은 신혼부부들의 기분과 취향과 개성은 뭐냐? 이거를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용 정도도 파악을 해야 되겠죠. 내포에서 젊은 부부는 뭐를 다량 사는지 아니면 조금 사는지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지 예를 들면 대부분 내포는 신혼부부가 많다면 뭐를 많이 사겠습니까?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제품들은 많이 살 것이다. 이게 나오겠죠. 그래서 본인이 나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제품은 어린이를 위한 그런 아이템이다. 그렇다면 이런 신혼부부가 많은 내포 신도시 같은 경우는 괜찮겠죠. 근데 농촌에 가면 지금 대부분 다 뭐만 있어요? 노인들만 있어요. 노인들만 있는 곳에 가서 어린이용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해봐야 아이고 우리 손자가 있는지 증손자가 있는지 잘 모르는데 노인들이 돈도 없는데 사겠냐 이 말이지. 그다음에 대부분 다 지금은 이 뭐야 스마트폰으로 다 이렇게 하는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도 그런 것도 좀 알아야 되고 사용자의 취기 이 사용자들이 상류층이냐 중류층이냐 뭐 하류층이냐 뭐 아무튼 방금 전에도 설명드렸죠. 그 고객의 어떤 경제적인 수준, 그다음에 이제 사용 상황, 처음으로 사용하느냐, 규칙적으로 사용하느냐, 아니면 특별한 경우에 사용하느냐, 어떤 곳에서 어떤 시간에 어떤 장소에서 사용하느냐, 뭐 이런 것도 필요하죠. 예를 들면 초등학교, 지금은 뭐 초등학교에서 뭐 체육대회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 뭐 대학교도 마찬가지. 체육대회나 축제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체육대회나 축제할 때는 뭔가 그 체육대회와 축제에 필요한 물품을 많이 사요. 또 졸업을 할 때가 있고 입학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졸업할 때와 입학할 때는 또 거기에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꽃시장 하면 이 졸업과 뭐 입학 시장에는 뭐 꽃이 또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게 있다 이 말. 그다음에 추구하는 효익이 효익이 있다 이거야. 뭐 품질이냐 가격이냐. 야 나는 그 가격이 비싸도 좋아. 그러니까 이제 상류층에 살고 돈이 많이 있는 데 살고 가치를 고급화를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품질이 좀 좋아야 되겠죠. 고품질이 되고 가격에 관계없이 나는 품질이 좋아야 된다. 뭐 이런 사람들은 또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아 나는 품질도 품질이지만 가격이 중요하다. 너무 비싸면 못 산다. 그러면 중저가 가격으로 또 이렇게 맞춰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목표 고객을 분석을 해야 된다. 아 내포 신도시 사람들은 대개 이 뭐야 신혼부부 내지는 젊은 부부들이 사는데 이 사람들의 수익은 대체적으로 봤을 때 뭐 연간 한 3, 4천 정도 쓴다. 그런데 뭐 어린이 뭐 학비 얼마 쓰고 뭐 쓰고 뭐 쓰고 하면 통상 뭐 시장에 나와도 어, 고품질 고가 상품은 못 살 것이다. 그러면 중저가로 때리자. 그래서 중저가 상품이 쫙 그 뭐야 주중을 이루는 뭐 이런 그 아이템 쪽으로 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목표 고객을 분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표적 시장을 이제 선택하는 기준이 이제 자 이렇게 목표 고객을 선정했으면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시장 규모도 대략 얼마 정도 되겠다는 시장 규모, 그다음에 기대 성장률, 경쟁률, 그다음에 뭐야 마케팅 활동으로 인해서 접근할 수 이게 저 아무리 온라인이지만 서울에서 주문을 하면 여기 서울까지 배달이 가겠습니까? 뭐 식사 배달을 한다면은 안 되죠. 그렇지만 또 물건 배달이라면은 뭐 택배를 통해서 갈 수도 있겠죠. 그런 어떤 배달, 그다음에 공존 가능성, 기업이 목표로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만든 재화와 서비스가 어떤 자원이 제대로 잘 돌아서 계속해서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래야 고객들이 요구하는 대로 바로바로 그 생산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목표 시장을 선정을 했으면 그 목표 시장의 어떤 이제 선택을 할 때, 내가 내포라는 시장을 와서 내포라는 어떤 특정 고객을 선정을 했는데, 아이고, 내포에 와보니까 그 노인층이 거의 없어. 그러면 내포라는 시장은 좋지만 나는 내포라는 시장에 어떤 노인들을 상대로 하고 왔는데, 내포라는 이 신도시에는 노인들이 없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면 어떤 다른 뭐라 그럴까 노인들을 살기 위해서 만든 무슨 도시라고 그래 그런 거 아무튼 뭐 그런 도시가 있다. 그렇다면 그 도시는 뭐 내가 만든 그 노인을 위한 제품은 그 도시에 가면 또 이렇게 호황을 보겠죠. 음? 음. 그래서 그런 거를 선택을 할 때 이렇게 표적 시장을 선택을 한 기준은 이런 시장 규모로부터 공존 가능성까지 5가지를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STP. 그래서 이렇게 시장을 분류를 해서 내가 목표 고객을 선정을 했어요. 그러면 그 목표 고객에게 이제 포지셔닝을 해야 되는데 포지셔닝이라는 건 뭐냐면 그 목표 고객들은 뭐 비행기 하면 뭐 대한항공 아니면 뭐 라면 하면 무슨 라면 뭐 이렇게 하듯이 뭐 하면 뭐 이렇게 딱 정해질 수 있는 핵심적인 이슈로 선정이 될 수 있는 이런 걸 이제 포지셔닝이라고 하는데 그 포지셔닝이 이제 속성에 의한 것, 상황에 의한 것, 제품 사용자에 의한 것, 경쟁사 제품에 의한 포지셔닝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 예를 들면 속성에 의한 포지션은 경쟁 제품과 내가 만든 제품과 다른 그 경쟁 회사와 차별화된 혜택이나 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예를 들면 어떤 음료수를 마셨어. 근데 다른 사람들은 무슨 맛 음료를 했어요. 이거는 무슨 맛 음료는 뭡니까?
하나의 천연이 아니고 그 이렇게 제조를 한 그런 거죠. 인공 색소나 인공 향을 넣은 것이 무슨 맛 음료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나 맛 뭐 하면은 바나나 맛을 이 천연 바나나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물론 천연 바나나도 조금은 이용했겠지만 인공적으로 만든 향이나 맛을 넣은 것이 무슨 맛 바나나 맛이시라 이 말이야. 그렇지만 바나나 음료 해버리면 바나나만 가지고 만든 음료이기 때문에 이게 구별화가 되죠. 이런 거 보고 뭐라 그런다? 속성에 의한 포지션이다. 그래서 바나나 우유 그럼 저건 바나나하고 우유만 가지고 만들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용 상황 산과 바다냐 뭐 냉장이냐 냉동고냐 이런 거에 따라 산으로 가는 거 A라는 낚시반을 하면 어디로 갑니까? 낚시반을 들고 산으로 가는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 낚시반을 하면 이건 바다. 그 다음에 등산 뭐 아웃도어 해가지고 아웃도어에서 파는 뭐 등산용품 뭐 등산 모자는 뭐 바다에 가서 쓸 수도 있겠지만 뭐 등산화 이것도 뭐 바다에 가서 신을 수 있을까요? 좀 그렇겠죠. 이렇게 산으로 갈 것이냐 바다를 갈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제품 사용자인데 지팡이가 하나 있어도 지체장애용 지팡이가 있죠.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용 지팡이가 있고 여러분들이 등산 갈 때 쓰는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에서 나온 지팡이 그 지팡이는 등산 갈 때 쓰는 아주 좋아. 이렇게 딱 이미지가 될 수 있는 것이 뭐다? 포지셔닝을 구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학 분석인데요. 이 수학 분석은 이제 내가 만든 제품이 그 외부 환경에 어떻게 영향을 받을 것인지 또 우리 그 기업이라고 할까 아무튼 우리 가게라고 할까 우리 뭐 회사라고 할까 아니면 이제 종업원들이라고 할까 그래서 우리 아무튼 우리 회사의 어떤 강점과 약점 그 다음에 외부 환경의 어떤 기후 요인과 위험 요인을 분석을 해서 외부 요인이 지금 굉장히 좋다. 그런 기후 요인과 강점을 만나는 것이 SO 전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실습 시간에 뭐 만약에 저기가 된다면 대면 수업이 된다면 그때 해보기로 하고 또 나중에 이제 그때가 안 되면 다시 10주차에 다시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알아보는데요. 자, 내부 환경을 분석할 때는 이제 바로 이렇게 합니다. 우리 회사 내부의 인적 자원이나 그다음에 어떤 재무적 자원, 실물 자원, 정보, 기술적인 자원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것이 뭐다? 내부 환경 분석이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외부 환경 분석은 뭐냐면 이제 패스트 분석이라고 그러는데 즉 정치, political, economical, social, 그다음에 technical 이렇게 해서 정치, 경제, 사회, 기술 그다음에 뭐 이제 뭐 시장 환경이랄지 공급자 환경이랄지 이런 환경 요인도 또 뭐 엔바이러먼트에서 패스트 플러스 2까지 해서 이렇게 환경까지 보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예를 들면 정치인들이 법을 만들어요. 법을 만드는데 어떤 뭐를 규제하는 법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 떡볶이를 하는데 떡볶이는 뭐 밀가루를 A 밀가루만 써야 된다는 법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떡볶이 만드시는 분들은 좀 고전이 예상이 되죠. 예를 들면 그렇게 이 정치에서 법을 어떻게 규제를 만드는 건지 권장사항을 만드는 건지 규제를 풀어주는 건지 규제를 강화하는 건지 그게 이제 우리 그 제품과 서비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 다음에 경기 흐름이 방금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지만 거시경제와 미시경제가 있는데 거시경제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지금 확 죽는데 그래도 이 일부 그 아이템은 일부 산업은 호황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기 흐름 속에 어느 거는 호황이고 어느 거는 침체가 되고 불황이 되고 있다. 이런 거를 또 좀 알아야 되고 사회적으로 또 사회적 환경은 인구가 지금 절대적으로 감소 시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학이 어떻게 합니까? 벚꽃 피는 순서대로 뭐 대학이 뭐 폐쇄할 것이다. 그러면 대학생이 점차 줄고 젊은 인구가 줄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뭐 아이템이 어떻게 변화가 올 것이다. 그다음에 기술적인 환경.
예를 들면 전화기 하나만 예를 들어도 전에는 뭐 집전화기부터 썼는데 지금은 집전화기 없는 집이 뭐 태반이라 이 말. 저희도 집전화가 없어요. 사무실에도 일반 전화가 없습니다. 다 이 뭐 스마트폰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전화기의 변화를 봐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죠. 기술적인 변화가 얼마나 되는지. 요 내포에 있는 시장에 가도 내포에 있는 가게에 가도 이미 서빙을 하는 로봇이 나와 있습니다. 일부 가게에는. 이렇게 변화되는 환경이 이제 외부 환경이라는 거죠. 자, 참고적으로 주목할 만한 아이템을 몇 개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정보를 사고 파는 아이템이 이제 지금 대세를 이루고 있고요. 미래 세대형 아이템,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고, 이미 이제 대량 생산하는 시대는 지났기 때문에 소량 맞춤형 생산을 해야 된다. 이것도 몇 번 설명을 드렸고요. 이미 또 이제 100세 시대가 되어 있다 보니까 퇴직한 이후에 20년, 30년 동안을 이렇게 약간은 그 신중년으로서 노년으로서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욕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건강이나 여가나 문화 이런 데 이제 관심이 많아져서 그런 데 아이템이 자꾸 늘어나가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어린이들이 적다 보니까 황제 교육이라고 그러죠. 그 어린이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장난감이랄지 뭐 교재랄지 이런 것들이 아주 고급화되고 정말 좋게 나오더라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이렇게 재택근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 전문 자격이나 전문 기술이나 어떤 전문 기능들이 이제 재택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재택근무를 위한 뭐 아이템 이런 것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식 산업, 뭐 그다음에 아웃소싱 뭐 이런 산업들이 이런 제품들이 또 이런 아이템들이 주목할 만하고 이런 아이템을 또 평가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템이 적합한지 즉 창업자 마음에 들어야 되겠죠. 소비자 그래 너희들 안 사가려면 말아. 나는 그냥 혼자 너희들이 안 사가도 나 혼자 뭐 할 거야. 그러면 쉽게 말하면 취미형 생활형 창업자는 조그만하게 혼자 할 수도 있겠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 그러나 기왕이면 이제 소비자가 필요하게 하려면 그런 어떤 투자의 적합성이랄지 트렌드의 적합성을 봐가면서 아이템을 선정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자. 다음 기회는 이제 시대적인 창업 환경에 대한 변화를 한번 알아보고 창업 환경 분석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 과목이 창업 환경 분석이니까 창업 환경 분석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을 드렸던 내부 역량 분석과 외부 환경 분석, 테스트 분석 이런 것도 실습을 해보고요. 종합적으로 실습하는 그런 시간도 갖도록 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3교시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세대 융합 창업 그 캠퍼스와 중장년 기술 창업센터 이런 거를 소개하는 유튜브 자료가 있는데 3교시에는 이 유튜브 자료로서 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업 환경분석 5주차 수업반이라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 환경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 건강관리 각별히 조심하셔서 대면 수업 시간에 즐거운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대하면서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